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반등한다는 얘기에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본적인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공급 곡선은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는 우상향 형태를 보이고, 반대로 수요는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 공급량이 결정이 되고 가격도 결정이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까지의 부동산 시장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왜 그렇죠? 바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주택 공급이라는 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바로 공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가격 상승이 시작하던 시기에는 멸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 하면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를 통해서 집살 능력이 부족해서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또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더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집담보로 대출 내주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온갖 거 해주면서 투자 수요로 다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줬어요. 가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었고, 재건축 추진이라든가 공급의 후행성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해결을 해주죠. 멸실 물량보다 더 많은 수의 주택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또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공급하려고 나서다 보니까 공급량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수요를 자극했던 유동성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상황이 왔죠.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축소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이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인 시장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가수요가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이에요.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하고 이제 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수요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자로서 돌아섰죠. 수많은 주택을 매집했던 다주택자들 물량을 쏟아내면서 공급은 더 늘어났어요. 또 대출을 통해서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전세금은 떨어지고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더 이상 보유하기가 힘드니까 이들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자산 가치의 조정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의 과정을 겪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전통적인 공급자 입장이었던 건설사들 또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앞다투어서 공급량을 늘렸고, 그 공급 물량은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을 할 때도 빚을 통해서 사업을 벌여왔죠. 유동성 축소 국면이 되니까 빚으로 벌려놓은 사업을 끌어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PF 부실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둔촌주공 이 문제를 겪었죠. 서울의 우량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인 둔촌주공도 빚으로 벌려놓은 사업인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체안펀드를 투입해 주면서 가까스로 PF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가 연대 보증하고 12% 금리로 빌려서야 겨우겨우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고, 갖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야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까지 갔습니다. 우량한 PF 사업장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국채 한전채, 또 우수한 기업의 회사채, 이러한 채권들과 경쟁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것, PF 자금도 마찬가지죠.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투자 대상은 널려 있는데 돈줄은 말라버리는 상황이니까 리스크가 큰 PF 사업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 이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산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에만 기대서 사업성을 검토했던 PF 사업들, 이익률은 떨어지고 빚을 감당할 능력은 더 떨어지니까 사업의 리스크는 커지고 더 동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죠.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물건을 팔리게 수요를 창출해 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택한 게 바로 대출 완화 정책이고, 그 정책의 효과 때문에 지금 사람들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줍줍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적인 조치가 나왔죠. 분양가 12억 원이 넘어도 중도금 대출을 허그가 보증해 주겠다고 합니다. 9억 이하에 대해서만 보증해 주던 거 12억까지 늘려놨는데 이제 그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동안 빌려줬던 한도 5억까지만 빌려줬는데 이제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대출은 소득, 상환 능력 따위는 보지 않아요. DSR 적용도 안 되는데 엄청난 금액을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집을 사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허그가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은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차주의 상환 능력 따위는 무시하면서 돈을 막 빌려줍니다. 분양가의 60%이 정도 되니 워낙 올라간 분양가에 따르면 상환 능력조차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수억을 빌려주는 일,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5억만 빌려도 웬만한 사람들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출 규모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빚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분양받을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허그 정부가 시키니까 보증해주고 있는데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해주던 전세 보증에 후폭풍이 불고 있죠. 집주인이 전세금 못 빼주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니까 대신 돌려준 전세금만 2달 사이에 3,6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 지난달에만 1,000건이 넘어갔어요. 사고 금액도 2,500억,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은 안전하다? 아니죠.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2월에만 300건 가까이 됩니다. 사고율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더 높아요. 똘똘한 한 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하면서 고액의 전세를 받아놨던 곳들에서 지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 2016년만 해도 26억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보증에 기대서 무분별하게 해준 대출의 결과 불과 5년 만에 26억이 5천억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013년 된 지 겨우 2달 됐는데 3,600억 이런 식으로 가면 연간 대신 갚아줘야 되는 돈이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돈은 늘어나는데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죠. 그러니 허그가 그 손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1,000억 원 규모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허그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니까 출자를 통해서 자본 확충도 하고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의 70배로 늘리는 등 꼼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본 대비해서 70배까지는 보증 서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미 현재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한계선에 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허그는 여력이 없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PF 보증까지 해주고 중도금 대출 보증까지 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집주인이 못 돌려줄 걸 감안해서 보증보험 들었고 이 사고액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서 올해만 2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5억 원까지가 한도였는데 이 한도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보증 서줄 만큼 서준 상태에서 여력도 없는데 정부는 계속 보증해 줄 테니까 빚내서 집사라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분양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까 언론도 짝짝꿍을 벌이고 있죠. 금매 다 팔렸대. 빨리 집 사자. 절반 이상 집값이 올랐다. 지금이 바닥이고 사람들 바닥인 거 알고 다 주워가고 있으니까 빚내서 집 사는 거 두려워 말고 빨리 집 사라고 하고 있죠. 서울 아파트 거래건 531건 중에 상승 거래가 절반이 넘었다고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통계치 자체가 워낙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죠. 그동안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70%, 80% 이상 감소한 거의 거래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중에 상승 거래 50%, 하락 거래와 변동 없는 거래가 나머지 50%입니다. 그치만 사람들의 심리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자극하고 있어요.
강남 집값 계속 오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계약 취소, 신고가 취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 실제 해당 동 등기부 등본 전부 확인해 보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었는데 거래 건수는 여러 건이 찍혔어요. 이런 실거래가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계속해서 언론은 떠들어대면서 집 사는 사람 많고 반등하고 있으니까 빨리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죠. 그동안 올라간 분양가 때문에 실수요자 관심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줍줍은 다 팔리고 있다고 또 부자들이 주워 간다고 자극하고 있죠. 전용 29제곱미터 원룸 사이즈입니다. 이걸 5억에 파는데도 경쟁률이 600대 1이 넘어간다고 투자에 밝은 사람들은 이건 먹을 거 있다고 보고 뛰어들고 있는데 실수요자들 뭐하고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아직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정당 계약은 20일입니다. 대여 살리기를 위해서 때 맞춰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정책 완화해주고 이제 중도금 대출도 완화해주고 언론은 이런 규제 완화를 틈타 매수세가 살아난다, 반등의 신호탄이 터졌다, 줍줍도 다 팔린다 이렇게 하면서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언론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부동산 과열기에는 정부가 정책을 하면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 공급 부족해서 오른다, 온갖 얘기 해가면서 시장에 맡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언론, 이렇게 정부가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죠. 오히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 실수요자 프레임, 이것 때문이었는데 진정한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 오는데 이 시장을 막고 있는 정책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집값 못 잡은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들어선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집값 잡으려고 이거 하고 있나요? 아니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이죠. 감정가 8억 5천, 절반 정도 돼야 사람들이 살려고 나섭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올라갔던 분양가에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 이제 할인 분양 시작되고 있어요. 25% 파격 할인을 내걸어도 계약률이 10%대밖에 안 보이는 등 아직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양도 10% 할인하고 대구 15에서 25% 할인하고 계약금 정액제, 잔금 유예, 온갖 옵션을 줘도 계약이 안 이루어지니 또 다른 고육책을 내놔야 합니다. 진정한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 힘들지만 그 정상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집값 떠받치기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주택시장이 연착륙하게 하려면 분양가격을 낮추면서 연착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 인하 같은 거 안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서울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하면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은 사업 주체로부터 시작이 돼야 합니다. 근데 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고분양가를 고수하는데 가격의 조정이 아닌 가게한테 빚내게 해주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 구제, 또 정부가 사주는 임대주택 매입 등 정부의 연착륙 정책에 대한 기대로 고분양가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 이거 맞죠?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을 하기 전까지 시장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죠. 가점 또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장은 얼어붙었어요. 근데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청약 조건을 완화해주고 대출을 풀어주고 PF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이 사업들이 고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실수요자를 배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미분양이 쌓이고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가격 정상화로 가는 과정, 이걸 막고 오히려
다주택, 갭투자 이런 투자 수요들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부자, 갭 1억이면 산다 이렇게 가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정말 실수요자는 사지 말라는 배신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매물 보러 부산, 대구에서도 온다고 지금 투자 수요의 유입을 바라고 있죠. 아파트값 떨어졌다고 하니까 화성, 수원, 인천 실투자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전세 끼고 집 살 수 있다고 갭 투자가 꿈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허그 보증사고의 문제에 갭 투자한 사람들이 돈 돌려줄 능력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또 이런 부실이 예결되는 새로운 집주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 완화해 주는데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고 결국 규제 완화에 볕이 드는 건 서울밖에 없죠.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아무리 할인해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미분양 가구수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수도권 외곽 이런 데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와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집 살 수 있게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어요. 또 규제 완화의 유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개발된 다른 대체재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피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숙,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개발된 이런 상품들 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분양받은 가격에서 1억 넘게 내려도 사주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서울의 아파트값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오지 않습니다.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 침체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또 하향 조정됐죠. 인구는 줄어들고 혼인율은 떨어지고 그동안 부동산으로 한몫 잡겠다고 빚내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더 이상 사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올라간 가격에 공급은 계속 예정되어 있고 한번 시작된 공급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빚내서 벌여놓은 사업들 팔아서 빚 갚아야 끝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금리 인상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 환경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지금 규제 완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살아나고 있다고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임시 정책 때문에 희생자만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무주택 실수요자는 배신 때리고 영원히 집 사지 말라고 지금 집값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 진정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일까요? 은행, 증권사, 건설사, 또 다주택 투기꾼들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다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안타까운 건 골마 있는 상처를 더 크고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사업 하는 사람들 숨만 쉬면서 버티고 있어요. 비싼 값에 돈 빌려가지고 땅 사놓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거라고 기대하고 사업구도 다 짜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원자재 값은 올라가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털어버려야 하는데 경기도 외곽, 지방 여전히 청약 경쟁률 낮아서 건설사들 공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분양가 높게 했다가 미분양 나면 미분양 낙인 찍히고 더 물건 팔기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일단 미루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 건설사들 주거용 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수주를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요. 기존 수주 현장 정리도 힘이 딸리죠. 그나마 이자 유예해주거나 채무 조정해주면 다행인데 금융기관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죠. 이거 감당 못하는 사업장들 공매로 넘어가는 거 수순입니다.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유동성 파티를 벌였던 그 대가는 누군가 짊어져야 합니다.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다 살려보겠다고 정책자금 투입하고 버티고 있지만 연명하면 연명할수록 골문 상처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미국 은행 망해 나갔죠.
은행 연쇄 파산 전에는 항상 무리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실 위험한데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국채에다 많이 투자했는데 유동성 위기로 빠르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기 위기 발생의 원인,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 경제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충분히 자본을 쌓고 있는지 은행을 평가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제를 했었는데 이걸 자산 기준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완화해 준 적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이틀 만에 파산하는 그런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고 하는 조치들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지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